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이 국제 경제가 그럭저럭 버티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각종 경제 제재와 국제 기구들의 유명 무실화 현상이 경제 흐름이 좋게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좀처럼 목표치까지 내려가지고 있지 않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도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국제 경제가 괜찮은 상황이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재를 우리가 꼽아보면 참 많은데요, 세계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 경제는 잘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악재들이라면 뭐 일단 미중 무역 경쟁, 무역 전쟁, G2 국가들.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 있는 국가들의 갈등이 있고요. 또 러시아가 뭐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뭐 그런 일.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에 따른 양면학살. 이것 때문에 중동 지역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국제 경제에는 좋지 않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미중 갈등 속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독일 경제도 러시아 가스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에도 중동 오일 쇼크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홍해 후티 반군에도 전 세계 그 상품 흐름에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걱정은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취약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성이 드러난다는 지적인데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질서가 지난 수년간 이제 침식돼 왔다는 거고요. 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가 붕괴되기 직전이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지가 현 그 글로벌 경제를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계 경제 취약성을 불러왔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경제 제재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런 지금 지적이에요. 네. 그 제재,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 대안으로 실행하는 압박이 경제 제재입니다. 특히 미국이 전쟁할 수 없는 국가들을 상대할 때 전매 특허를 사용하는 방법이 경제 제재입니다. 군사적 슈퍼파워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대러시아 제재 가동 중이고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 북한을 상대로 또 전쟁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가동 중입니다. 또 핵무기 개발 가능성 때문에 대이란 제재 가동 중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가 지금 남발되면서 1990년대에 비해서 경제 제재가 지금 4배나 늘어났다는 이런 지금 집계입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제재가 가해지면은 세계 경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들에게 제재하는 건데 뭐 대러시아 제재, 대북 제재 이렇게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그게 그 국가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요즘 그 글로벌 경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특정 국가들을 제재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나 이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세계 경제를 분열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대러시아 제재, 대북 제재는 그런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와 동참하지 않는 국가로 지금 나눠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은 미국 주도 경제 질서에서 지금 이탈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를 예로 들면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 이런 그 신흥 국가들이 거의 다 이탈했습니다. 그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브라질, 이란은 어차피 미국과 따로 노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경제 제재가 지금 많아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어떤 자본 흐름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이라는 거는 사상이 없는 거잖아요. 자본은 전 세계가 글로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순환돼야지 경제가 좋은 건데 이렇게 그 나눠지다 보니까
원래는 뭐 러시아와도 무역해야 되고 하는데 제재하니까 우리는 무역 안 해. 그럼 그걸 안 받아들이는 국가랑만 할게. 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미국을 비롯한 미국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들 경제도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원래 물 흐르듯이 흘러야 되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딱 막혀버리니까 당연히 미국을 쫓아가도 좋지는 않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국제 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도 지금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기존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런 기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TO, 세계무역기구죠. IMF, 국제통화기금, ICJ, 국제사법재판소, UN, 국제연합 이런 이제 기구들이 대표적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이런 국제기구를 망가지게 하는데 지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WTO가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데요. 미국이 지금 WTO를 외면하면서 5년 이상 WTO가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 중국과의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미국이 지금 사사건건 반대하고 있어요. 그 분쟁 해결을 WTO가 하는 것을. 그래서 지난 4월 말 중재 패널 공석을 채우는 아주 통상적인 과정마저도 미국이 75회 연속 거부권을 행사해서 WTO를 미국이 지금 거의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벌써 수년째 되고 있고요. UN 같은 경우도 가자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스라엘 제재를 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안보리에서 계속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미국 때문에 UN도 이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ICJ 국제사법재판소도 이스라엘 양민 집단학살 혐의 때문에 재판을 하려고 있고 이스라엘을 전범국가로 지금 세우려 하는데 역시 미국이 나서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국제기구들이 전부 다 미국 때문에 지금 제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기구들이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역시 이것이 또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경제의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이런 기구들이 하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제 전문 매체들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우려하고 그런 있습니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그 이코노미스트지가 최근에 그 특집 기사로 이런 지점을 지적했는데 네. 국제기구가 무력화되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세계 각국들의 협력이나 분쟁 시에 중심을 잡아줄 기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잖아요. 이 심판이 있어야지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최소한의 기준점이 필요한데 국제기구를 무시하는 수준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국제기구가 무시가 되다 보니까 미국이 국제기구 말을 안 듣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나라들에게 국제기구 말 들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너네가 안 듣지 않냐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기구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가 결국 무정부 상태, 무질서 속으로 빠질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AI 개발되고 있고 군비 경쟁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좀 벌어지고 있고 우주 협력을 도모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 국제기구가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국제기구들이 다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세계 각국들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합의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봐줄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이 지금 미국에게 지금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기준금리 관련 소식인데 금리 인하가 늦어져도 주식시장에는 크게 악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금리 인하를 주식 투자자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안 되는 게 악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가 계속 지연되는데도 아주 태연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도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어도 괜찮다 하는 분위기고 실제로 요즘 좋죠.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주식시장 좋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아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게 요즘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사상 첫 4만을 찍었어요. 네, 네. 이러니 뭐 금리 인하가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즉시는 좋은 이런 상황은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사실 기준금리가 5.5에서 5.5% 사이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높은 지금 금리, 고금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계속 동결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한 뉴욕 증시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게 지금 월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한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의미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니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월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계속 유지되는 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되네요. 인하나 인상은 인하한다는 건 뭡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니까 돈이 안 돌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돈을 푼다는 게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한다는 건 당장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안 좋다는 의미예요. 금리 인하한다는 건. 또 반대로 금리 인상?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정도라면 지금 이 고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월가가 생각하는 건 그냥 지금 이대로 동결로 가도 좋아. 그래도 그러면 경기 침체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딱 알맞은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주식시장 상승세는 뭐 이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처럼 상승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 LPL 파이낸셜의 제프 네. 부크바운더 수석 주식 전략가가 최근 보고서 발표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과거 50년간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금리 동결했던 기간에 뉴욕 증권 시장에서 평균 6% 포인트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그걸 분석했더니. 네.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결을 해도 평균 6% 포인트가 오르니까 특히 1989년 이후 6번의 금리 동결 최근에 6번의 금리 동결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는 평균 상승률이 13.1%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동결이 계속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그 투자자들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 상태에서도 충분히 돈을 불릴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예전에 상식처럼 생각했던 게 시대가 바뀌면서 좀 달라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투자처가 없어서 주식시장에 다 투자만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사실 미국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미국만 좋은 거 미국만 같아요. 좋은 거. 네. 유럽도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네. 않고 미국만 좋은 거고. 이건 지금 미국 경제이니까요. 글쎄요, 미국 이 경제. 미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좋은 건지 이러다가 한 번 또 무슨 뭐 큰 충격이 난리가 한번 있는 게 나는 게 아닐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좀 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부동산 투자자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난리가 나서 부동산 가격이 또 떨어지기를. 그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사겠다. 줍줍 네, 하겠다. 줍줍하겠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 자관 하루 뒤만 알고 있으면은 정말 떼돈을 벌 텐데 하루 뒤를 모른단 말이에요. 시드머니가 없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문선영입니다. 네, 댓글에요. 문선영 평론가님이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 저기 남태평양에 네. 타히리 보라보라 섬 그쪽으로 좀 휴가 좀 다녀왔습니다. 아,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아, 이거 좋으셨겠네. 어떠셨어요? 뭐 보시다시피 얼굴 까맣게 탔고 다녀와서 몸살 나가지고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역시 일하는 사람은 일만 해야지 휴가가 이게 더 고역이더라고요. 휴가 가서 감기 걸리는 거는 오히려 몸에 좋은 겁니다. 아, 그런가요? 편하게 쉬었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네요. 네. 자, 그러나 저러나 한국에서는 이 범죄도시 4편이 또다시 관객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네. 뉴스가 지금 들리고 있던데 이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한국 영화 흥행에 아주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올해 1,000만 영화들 이제 몇 작품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올 초에 그 서울의 봄이 있었고 파묘라는 파묘가 작품도 있어. 1,000만인데 지금 이 작품이 22일 만에 22일이면 거의 3주거든요. 네. 3주 만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센세이션이죠. 그야말로 또 새로운 기록을 또 깼는데 이게 범죄도시 4편이거든요. 1편, 2편, 3편, 4편 중에서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작품 면에서 가장 신선했고 가장 좋았던 게 1편인데 1편이 오히려 흥행이 1,000만 제일 천만은 못 됐어요. 못 됐고 네. 하지만 그 힘을 얻어서 2편, 3, 4편이 나왔는데 2, 3, 4편이 지금 계속 1,000만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흥행인데 우리 한국 영화에서 브랜드 자체로 마동석이라는 브랜드 자체로 이러한 그야말로 그 프랜차이즈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영화를 마동석 씨가 기획을 하시면서 스핀오프라고 그러죠. 이 캐릭터 중에 또 다른 어떤 뒷면의 이야기라든지 다른 사이드킥의 어떤 캐릭터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제작면에 있어서는
왕국 하나를 만들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동석 정말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흥행면에서는 영화판에서는 어떻겠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니 이런 영화가 1000만이 되면 정말 공들여가지고 작품을 골머리를 싸고 물론 마동석의 범죄도시가 골머리를 싸지 않은 작품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은 연구 작업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 작품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실감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 네. 아니 더더구나 이거 뭐 8편까지 나온다며요. 네, 앞으로. 그리고 그러면 4편까지는 서막이래요. 또 4편이 더 나와서 또 4천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뭐 누적 관객 수로 따지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영화에서 만약에 8편이 정말 나오게 된다면 8편까지 나온 영화가 없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획부터 애초에 그 기획을 가지고 있는 작품도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이 작품의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그 형사물이다 보니까 네. 형사 액션 트릴러다 보니까 각각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요즘 우리 그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가져다가 범죄 요소들을 가져다가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각 편마다 스토리의 어떤 특색들은 가질 수 있겠구나. 8편까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뭐 제임스 본드는 중간에 배우가 좀 바뀌기도 하지만은 이 마동석이라는 사람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한 그렇게 주목선을 쓰는 배우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동석 씨가 이제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이지만 나중엔 제작자로 좀 물러 앉으면서 이 마동석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범죄도시의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다른 어떤 액션의 히어로를 좀 만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방식의 네. 이 프랜차이즈 영화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이 방식 마동석 씨가 토대를 갖춘 이 방식이 앞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동석 씨 혼자서 8편을 다 하고 글쎄요. 내가 네. 보기엔 혼자서 다 나올 겁니다. 그 왜 우리가 스타워즈 영화는요 네. 매번 볼 때마다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도 또 그럼에도 보죠. 또 보게 되는 것처럼 범죄도시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일단 팬덤이 이루어졌다라고 네, 봐야 돼요. 그렇죠. 마동석의 범죄도시 그러면 이제 비평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사실은 허점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다시 그 이야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마동석 범죄도시 보러 가자라는 이벤트가 아니,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으로 정말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도 문화 현상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현상이긴 한 네. 거죠. 자 그러면 말이에요. 이번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네. 한국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때문에 범죄도시가 이렇게 요새 뜨고 많이 있다. 많더라고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타당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메가박스라든지 CGV라든지 이런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15개 중에서 뭐 10개를 상영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팬데믹 이후로 영화관을 나들이 하는 관객 수 자체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영화관을 많이 가는 시기에 그리고 혹은 그런 시즌에 네. 이렇게 독과점 형식으로 스크린을 상영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영화관 관객 수가 그 이동이 줄어든 상황에서 스크린 좌석을 많이 점유해봤자 실제로 영화관은 사람들이 불러일으키지 못하거든요. 마동석 브랜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네. 오히려 스크린 독과점보다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1000만 관객씩에 계속 드는 흥행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왜 정말 한국 영화들이 그 명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고퀄리티 작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파묘를 봐도 그렇고 올해 뭐 서울의 봄을 봐도 그렇고 대표적인 작품들을 봐도 실제로 영화제에서 러브콜들을 받는 그런 작품들 명작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네. 명작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작 소설 작품들을 계속 보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삼류 소설 같은 거 하나씩 읽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좀
긴장이 좀 풀리는 듯한 그렇죠. 텐션이 좀 풀리게 되거든요. 예. 한국 영화가 그동안 너무 좋은 작품들이 사실 많이 나왔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1,000만 관객을 넘는다라는 건 대중의 어떤 입맛에 맞는 것과 작품성과는 좀 다르거든요. 피로감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체말로 그 시장용으로 그 무슨 얘기라는 병맛이라는 표현들을 요즘 쓰기도 해요. 병맛. 네. 그러니까 불량식품 같은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왠지 끌리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완결적이지 않고 미완성이고 미학적으로도 완성되지 않은 아주 어눌한데 뭔가가 네. 끌린다라는 거죠. 고급진 영양 만점의 맛이 없는 작품들을 먹다가 불량식품 하나 나왔는데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물론 네, 맞아요. 불량식품이라고 제가 이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왜 이 작품이 흥행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다른 거는 정말로 소재 자체가 그냥 명확해요. 마약이면 마약. 혹은 뭐 인신매매면 인신매매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뚜렷한 하나의 그 스토리 플롯에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심플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영화들이 완결성을 가지다 보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라는 좀 약간 얽매여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치에 맞춰야 되는 합리적인 어떤 스토리 플롯을 구성을 하는 게 한국 영화의 특징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잠깐만 저걸 어떻게 발견했지?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됐다고? 갑자기 그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 10분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버리는 네. 왜 저 사람이 거기서 이 예를 들어 형사를 죽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데 이 범죄자가 형사만 죽이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넘어가자. 우리 그냥 이거 알잖아. 우리 영화잖아. 네. 이러한 심플한 면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지 않나. 네. 그래서 알면서 보는 거죠. 이 영화는 완결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걸 알면서도 보는 어떤 그런 즐기는 쾌감이나 오락성 때문에 흥행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저는 거는 네. 1편은 상당히 재밌게 봐서 그렇죠. 네. 2편이 나왔을 때 이건 네. 봐야지 그러고 봤고 네. 그래서 또 2편도 재밌게 봤어요. 나름대로. 그렇죠. 3편을 부터는 무너지기 3편은 시작했죠. 좀 별로였어. 완전 무너졌죠. 네, 그래서 이번에 4편이 나온다 그래서 이 4편을 봐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고민하고 그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본다니 나도 한번 이것까지는 볼까? 지금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예. 계속해서 4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5편, 5편. 6편이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볼 거예요. 이게 이제 끊을 수 없는 병맛이라고 불량식품 그러니까요. 맛인데요. 근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왜 1편과 2편이 좋았고 3, 4편이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원인이 있어요. 아, 예, 뭐예요? 이게 이제 범죄 영화이다 보니까 예.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잖아요. 그런데 악당이 정말 악당다워야 되거든요. 1편과 2편의 손석구, 1편의 장첸 그 이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악당들은 뭔가가 기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지만 아하. 현실에 존재할 것 같은데 만나게 되면 정말 겁이 나는 악당이에요. 네, 맞아요. 반면에 3부와 이제 4편에서의 이 악당은 이게 정말 악당인가?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미친 맛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 미친 네.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더 가면 갈수록 더 사실은 과해져야 되는데 그 과함이 덜해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게 네. 연기력의 차이인가요? 아니면은 대본의 차이인가요? 연기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이번에 그 배우 이름이 그 김무열이라는 배우가 네. 악당 연기를 했는데 죄송하지만 이 배우가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하는데 색깔이 없어요. 어떤 역을 하더라도 캐릭터를 그냥 연기는 해내는데 캐릭터로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연기 변신으로 첫 번째 그 아주 무서운 악당을 했는데 정말 부족하고 두 번째는 라이팅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극본에서도 네. 악당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쁜 놈을 연구를 똑같이 하죠. 나쁜 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독한 맛도 없고 미친 맛도 없고 이제 정말 너무 맹맹한 거죠. 너무 독한 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뭐 얘기 다 해주셨네. 그러니까 4편은 재미없네. 그런데 이제 또 그런데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예.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알면서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영화적 저는 관람은 사실
안 좋은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제 그런 영화 나중에 나오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웬만해서는 영화를 그 영화 볼 필요 없습니다라는 말 저는 안 하거든요. 이 영화 가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를 욕하시던 아니면 영화를 욕하시던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네. 가서 보세요. 왜냐하면 네. 또 이런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보세요. 휴가 다녀와서 감기 걸렸잖아. 하지만 휴가 간 거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 보시고 나서 배탈 나시더라도 그래도 맛있게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몇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3편보다는 재밌습니다. 3편보다 네, 낫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예, 것이고. 액션의 코레오그라피라고 그래서 액션의 합을 짜는 무술의 합을 짜는 액션 씬들을 보게 되면 네. 이 영화에서 그 액션이 이전에 나왔던 그냥 길거리에서 배운 양아치들의 어떤 액션이 아니라 길거리 스트릿 파이트이 아니라 그 특수부대에서 무공을 배운 그 액션을 그 김유월 씨가 그 연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 그 관객들, 남성 관객들이나 여성 관객 일부들은 또 그런 액션을 보는 재미가 네. 와 저런 무술을 또 쓰는구나. 뭐 격투기 뭐 종목에서 제가 이제 네. 그쪽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가 많은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그런 사이드 캐릭터가 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 재미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비평가 입장에서 이 영화가 왜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범죄도시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악당을 네. 제대로 처벌을 하는 그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그렇죠. 뭐 않을까라는 주먹 세 번이면 생각은 날아가죠. 주먹 세 번이면. 네, 잠깐만 한 30초 정도만요. 혹성 네. 탈출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제목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 제목이 그냥 그야말로 조합이에요. 네. 그야말로 혹성 탈출 플러스 뭐 마블 영화 플러스 온갖 혼합 장르를 다 갖다 놓으셨는데요. 네. 아이들하고 보기에도 사실은 되게 지루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긴 영화를 이해하기에 앉아 있기가 너무너무나 이제 지루한 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성 탈출 시리즈도 이제 거의 마지막에 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혹성 탈출은 1편이 최고의 작품이죠. 고전 클래식으로 보시기를. 정말 최고의 네. 작품이죠. 그야말로 샤킹했던 영화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앵커님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점점 꼰대가 돼간다고 맞아, 그 맞아. 라떼 그런 것 이야기가 같아. 나오는 거예요. 라떼 옛날이 그 좋았지라는 얘기가 맨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 그냥 충격. 이 자유의 자유의 여신상이 여신상이. 딱 나오는데 그냥 저는 거기서 그냥 으악 했어요 정말. 그야말로 아이콘이죠, 아이콘.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찰턴 헤스턴 같은 라떼 이야기가 나오는 배우들도 겁니다. 정말 그립고. 그거 한국에서 아이고. 텔레비전에서요. 네. 매번 명절만 되면은 그 영화를 보여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몇 그래요? 번을 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유의 여신상 그 장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정말 압권이었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알래스카 여행이나 가서 볼 수가 있다는 이 밤에 춤추는 오로라로 알려져 있죠. 이 노던 라이츠 최근 남쪽 여러 곳에서 목격이 되면서 사진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줄줄이 올라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싱턴 DC 밤 하늘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네, 이게 상당히 드문 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 워싱턴 DC 밤하늘에 정말 휘황찬란하게 춤을 췄다고 하는데 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미국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씩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20여 년 만에 처음 온 거라는데 2003년 이후에 이 지구 자기권에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이랬다고 합니다. 미국 내 일리노이주, 오레곤주에서는 그냥 맨눈으로도 보였고요. 이 알라바마나 플로리다 상당히 남쪽이지 않습니까? 알라바마 좀 이런 미친데. 데는 이런 데는 카메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워싱턴 DC의 이 빌리 미첼 씨는 자신의 그 21층 아파트에서 새벽 3시 반에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휘황찬란한 이 색깔이
유명한 거 워싱턴 모니먼트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위를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서 본인도 그냥 눈으로는 보기 힘들었지만 이 고성능 이 소니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가능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쪽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번에 물론 이 오로라라는 게 이 태양 폭풍이 다가오면서 지구의 자기권을 이제 자극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강한 강도가 다가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 이후에 가장 컸다고 해요. 정말 사실 2003년에는 너무나 커가지고 물론 노던 라이트를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스웨덴에는 정전 사태도 일어나고 남아공화국에서는 이 변압기가 파손되기도 했다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여튼 유럽의 프랑스, 유럽 쪽에서도 스페인이나 이태리도 남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보였고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지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텍사스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태양의 폭풍도 강도를 측정하는 스케일이 있다면서요? 스케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Geomagnetic Storm이라고 불러가지고 강도를 G1에서 G5까지 이렇게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태양이 11년에 한 번 정도씩 사이클로 이 맥시멈 G5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일어난 거는 G4라고 그래요. G4. 근데 정말 이쪽 캘리포니아나 하와이 같은 데서까지도 보려면 이 G5 가장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이 노던 라이트는 아시겠지만 주로 겨울철에 북쪽 그 메인주나 뉴햄셔 같은 데서는 종종 보인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래스카가 이제 제일 좋은 데지요. 이번에도 이제 G4였다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G2, G1으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가끔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이번에 이 뭡니까 북가주 쪽에서도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리포트 나왔었어요. 네, 그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오로라를 1년 가운데 특히 잘 보이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 이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춘분, 추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에퀴낙스라고 그러죠. 에퀴낙스 기간에 더 잘 보인다. 이런 확률이 높다고 그러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밤이 길다 보니까 더 잘 보일 확률이 있고 또 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자정을 전후해서 더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게 1년 내내 일어난다고 하네요.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시애틀 북쪽에서도 처음으로 봤습니다. 사진 찍었습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노던 라이트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남극 쪽에도 똑같은 서든 라이트이 있다면서요?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노던 라이트라 그러는데 사실 과학적인 이름은 오로라 보리알레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서든 라이트라고 그러고 이거 역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로라가 사실은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새벽의 여신을 딴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어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보레아스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오로라 보리알레스가 된 것이고 남쪽 바람은 또 이것도 그리스어로 아우스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오스트레일리아 가까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래서 이름이 오로라 오스트랄리스가 된 건데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일하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정확한 이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직도 불충분하게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에서 폭풍이 불어와서 그 파리클이 지구 이 극점을 자극하면서 대기 안에 있는 산소와 질소를 이온화시키고 자극한다고 하네요. 이 불빛 패턴을 많이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커튼 모양도 있고 빗줄기, 뭐 소용돌이 모양, 어떤 거는 깜빡거리는 종류도 있다고 해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게 주로 이제 빨간색이고 그 중간이 초록색 정도 되고 60마일 아래에 오면 질소가 자극을 받으면서 핑크색이나 보라색을 나타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노던 라이트라는 게 우리가 왜 그 그린랜드나 뭐 가서 또 핀란드 저 북쪽 무슨 스웨덴 북쪽에 일부러 보러 가는 그러한 오로라와 같은 거였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었다고. 지금 카톡으로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번에 오로라를 찍으셨는데요. 위쪽에 보라색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라색이 한 70%, 아래쪽에 초록색이 한 30% 정도 되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북극에서 보는 그런 오로라는 이제 초록색이 많이 나왔었죠. 네, 맞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초록색이 많았는데 보라색도 있어요. 보라색이 많네요. 네. 그러면은 이 오로라가요 태양계 다른 곳에서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네요. 우리가 사는 지구만 그런 줄 알았더니 태양계 대부분 플래닛에 오로라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목성, 주피터 목성이나 토성, 세턴 여기는 자기권 강도가 지구보다 몇 배가 더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오로라가 목격이 됐는데 그 유명한 허블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곳들도 마찬가지로 태양 바람으로 일어나는 것은 비슷한데 사실은 이 자기권 강도가 달라서 그런지 그것만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층 더 복잡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금성과 화성, 이 비너스, 마스에서 관찰이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금성은 자기권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 모습이 약간 조금 더 밝고 이렇게 좀 확 퍼져 있는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화성의 오로라는 2004년 8월 14일 처음으로 관찰되었고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지금 이현주 씨 말씀하신 대로 그 댓글 올리신 분들 보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걸 보신 모양이에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네.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우면서 저는 사실 알래스카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네요. 저도 그 알래스카 여러 번 갔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어요? 아쉽습니다. 근데 그 알래스카도 무슨 앵커리지 같은 데가 아니라 거기서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거 보려고 북유럽 가서 핀란드도 가고 노르웨이도 가고 하는데도 거기에 가셔서도 못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가서 못 보고 온다고 막 섭섭해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뭐 또 그렇게까지 섭섭할 게 있을까 저는 그 생각. 근데 그 비디오나 여러 가지 영상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정말 멋있고 휘황찬란하다 하는 생각과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약간 오싹하기도 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조그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네, 그런 철학적인 생각까지 하셨네요. 그러면은 저는 태양 폭풍, 태양 바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현상을 나타내 주는데 이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하면은 또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거야 아무래도 뭐 레디에이션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컨트롤이 전혀 없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숙명처럼. 그래도 예쁜 걸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런 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 현상, 그 그린하우스 이펙트를 구멍이 오존 레이어 구멍이 뚫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더 위험한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